시간이 많이 벌써 한 50분 가까이 지났는데 오늘 교육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 얘기를 하는 거는요,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대학 선생 생활을 30년 이상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을 볼 때마다 참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미안하고 그래서 학생들을 찾은 내용입니다. 학생들을 그러니까는 학생들한테 지금 학생들은 올해 그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요,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04학번이라고 합니다. 04학번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2003년, 아니 03학번이요. 03학번들이 2003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03학번이라는데, 우리는 대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냥 재수를 안 했을 경우에 들어올 때 나이가 한 되게 19살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학령으로 기준으로 볼 때는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되게 보게 되면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애들이 한 3, 4년부터 지금 대학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이후에 태어났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요? 2100년까지는 살 가능성이 높은 세대들인 거죠. 2100년까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2100년, 이 10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학생들한테 좀 이제 실감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들과 관련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역사가 커다랗게 그 변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 시대가 막을 내렸는데 새로운 시대는 그러니까 아직 완전하게 도래하지 않은 그런 시기를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이행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런 이행기의 대표적인 것을 본다면 우리가 농업사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단계가 있었잖아요. 그걸 가장 먼저 산업화를 한 나라를 영국을 우리가 했을 때, 영국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행기를 적어도 한 300년 내지 350년을 이행기라고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1450년에서 한 1750년, 혹은 뭐 1500년에서 한 1800년도 이 정도로 그러니까 한 이행기라고 되게 얘기를 합니다. 한 300년 이상을 그러니까 이행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행기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1500년이라 하면 조선이 건국돼가지고 임진왜란이 나기 딱 중간 정도 때 정도 있죠. 네? 중간 정도 때요. 1500년경에 런던, 영국의 수도인 런던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느냐? 당연히 모르죠, 학생들이요. 근데 5만 명 정도뿐이 안 됐다. 이 시기에 조선 왕조의 그러니까 수도인 한양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0만 명이 좀 넘었었습니다. 10만 명이. 조선은 초기부터 한 10만 명 정도 이상 됐습니다. 숙종조 때 한 20만 명이 좀 넘어갔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당히 느리게 이제 우리는 이제 도시 인구가 진행되는 반면에 영국은 초창기 한 5만 명뿐이 안 됐습니다. 5만 명 정도요. 근데 이게 1800년경이 되게 되면 한 100만 안팎으로 이제 증가합니다. 여기 이제 96만에서 110만이라고 한 것은요, 추정에 따른, 이건 물론 추정한 거지만 추정에 따른 차이보다도 런던 그러니까는 그 성 내부에 사는 사람과 그 다음에 주변에 사는 사람들까지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인구를 포함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차이인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한 20배 정도 증가한 거잖아요. 20배 정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는 한 95만 명 정도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면 5만 명이 살던 런던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5만 명이 살던 런던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뭘 하고 먹고 살았겠는가? 런던에 살고 있는 한 5만 명 정도가. 예? 거기 어린애들 빼고 뭐 이렇게 한다면은 그 인원수들이 뭘 해서 먹고 살았겠는가? 그 5만 명이 먹고 살 때의 일자리하고 100만 명이 그러니까 넘어섰을 때의 그러니까 일자리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19세기에 조선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하고 지금 시대에 우리가 서울의 일자리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1900년경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서울에 그 일자리 중에 없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지난 한 100년 동안에요. 그렇죠? 100년 동안에요. 그러면 이 마찬가지로 런던에서도 그러니까 한 9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이 300년 동안에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일자리는 누가 만든 거냐? 그 일자리는 기존에 없는 일자리들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거죠. 기존에 없는 일자리들이. 왜? 우리가 1500년경까지만 하더라도 런던조차도 한 5만 명뿐이 안 살 정도면은 나머지 대부분의 인구는 어디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농촌에 살았다는 얘기죠. 농촌에요.
도시보다는 농촌에 살았다는 얘기죠. 농촌에 사는 사람은 대개 토지와 관련해가지고 대개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수공업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제 활동을 주로 했던 거 아닙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농촌의 대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충 상상이 가죠.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봤으니까요. 근데 1800년경에 그러니까 런던의 인구가 1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커졌을 때 그 도시에서 새롭게 그러니까 만들어진 일거리들은 기존에 없었던 일자리들 아니냐 이거죠. 1500년경에는 그러니까 없었던 일자리들이 대거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쯤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볼 때는. 저는 제가 볼 때는요, 한 1700년 혹은 요즘 우리가 진행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걸 고려하게 되면 1700년에서 한 1750년 이 시기쯤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닐까. 과거하고 비교한다면. 그런 겁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30년 후, 50년 후, 30년 후, 50년 후, 혹은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50년 후, 이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과거를 우리가 이렇게 돌아본다면은 굉장히 많은 새로운 일자리들이 이렇게 생길 게 아니겠습니까요? 굉장히 많은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길 게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서당에서 우리가 1900년까지 하더라도 서당에서 공자활 맹자활 하면서 이걸 공부하던 사람들을 가지고 1900 우리가 50년대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산업화 공업화를 했는데 그때 그 일자리를 수행할 수 있냐고요. 못할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2023년인데 2040년, 2050년, 2060년에 새로운 일자리들하고 지금 교육하고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을 게 아니냐 이거죠. 예? 너무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교육이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30년, 40년 후에 일거리에 이게 도움이 될 교육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를 제가 학생들한테 던지는 겁니다. 던지는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국가적으로도 보게 되면요. 제가 일부 국가만 소개를 했습니다. 1500년 경만 하더라도요. 영국의 도시 인구 런던이 아까 그러니까는 한 5만 명 된다 그랬잖아요. 영국 전체의 도시, 타운이라고 해가지고요. 1만 명 넘는 그러니까는 인구가 사는 이제 그걸 이제 타운이라고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요. 그러니까요. 우리로 보면 이제 읍 같은 거죠. 여기 사는 인구의 비중이 3%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전체 인구의 그러니까 3%.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냐면 농촌에 살았다는 얘기죠. 농촌에요. 1500년경만 하더라도요. 근데 이 3%가 다른 나라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게 되면 포르투갈 정도하고는 비슷하고 독일하고는 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은 벨기에는 1500년경에 21%나 됐습니다. 네덜란드도 16%나 됐었고요. 이탈리아는 15% 됐었고요. 그러니까 1500년경만 하더라도 도시화 측면에서 볼 때는 영국이 굉장히 후진국이었었습니다. 후진국이었었어요. 1500년경만 하더라도. 그런데 제일 위에 그린 색깔을 보게 되면요. 이게 1800년입니다. 1800년에 영국의 도시 인구는 62%가 됩니다. 아니, 이건 1890년경이요. 1800년에 20.3%가 됩니다. 20%를 넘어서게 돼요. 그러니까 영국이 가장 그렇게 후진적인 도시화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산업화잖아요. 농촌을 중심으로 우리가 전통적인 시대에 경제활동을 했다면은 현대는 우리가 도시 중심으로 우리가 산업화는 도시 중심의 경제적인 삶이잖아요. 농촌에서 도시로 그러니까는 사람과 자원이 돈이 빠져나온 거잖아요. 이동한 거잖아요. 그래서 1800년경에 20%를 넘어서게 됩니다. 영국이요. 근데 이 속도를 보게 되면은 제일 빠른 거예요. 속도로 볼 때는요. 영국이요. 즉 1500년부터 1800년 사이에 영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스위 말해서 우리가 19세기 1800년대가 영국의 시대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뭐냐? 바로 그 이행기 농업사에서 근대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데 속에서 영국이 그러니까는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도약을 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새로운 도약을 한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가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가 도시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던 지역이잖아요. 발달했던 베네치아라든가 이런 데들이. 근데 15%였던 것이 21%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속도는 굉장히 느리게 진행된 거잖아요.
네덜란드조차도 한 16%에서 33%가 2배 정도 된 건데 영국은 거의 한 7배 정도가 진행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도가 이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1800년대에는 거의 62%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지죠. 1800년대가 영국의 시대였던 것이 바로 이 도시화율에서도 그대로 보여주지요. 네? 도시화율에서도. 산업화에서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러니까는 선두주자가 된 거죠. 선두주자가. 그게 영국의 경제력을 그러니까 19세기 영국의 경제력이 바로 이 수치들에서도 확인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이행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국가들의 그러니까 흥망성쇠가 바뀌는 겁니다. 흥망성쇠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중앙은행, 세계 중앙은행이 우리가 그 하나의 롤 모델로 얘기하는 영란은행이 언제 생겼습니까? 1689년입니다. 1689년이요. 지금 뭐냐면은 농업시대 때 농촌에 살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이라는 건 필요합니다. 우리도 고려시대 때라든가 조선시대 때도 금융은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이지만은. 근데 산업화 시대에 필요한 금융은 또 새로운 형태의 금융이 필요한 거잖아요. 새로운 형태의 금융이 필요한 거잖아요. 영국이 이렇게 앞서갔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 중앙은행을 만들고 주식회사 형태의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조직을 만들고 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제사학자들이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가지고 뭐냐면 의회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고 중요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농업사의 필요로 그러면 그런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도 그러니까는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 거죠. 농업에 종사할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성하는 거하고 산업화에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는 사람을 양성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이잖아요. 전혀 다른 문제이잖아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서당에서 공자할, 맹자할 이런 우리가 이 논어라든가 이런 것들 공부해가지고 공장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우리가 노동력을 우리가 공급해 줄 수가 있었겠냐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 이행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미래 관점에서 볼 때는 새로운 사회를 위해 가지고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집을. 그 집은 누가 짓는 거냐? 결국 사람이 짓는 거죠. 그 사회에 사람들이 짓는 거잖아요.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새롭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가치를 그러니까요. 왜 우리가 그 산업화의 역사를 도시화의 역사하고 동의어로 사용을 합니까요? 산업화는 도시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농촌이라는 공간에 살다가 수백 년 수천 년을 농촌이라는 공간에 살다가 도시로 가장 중요한 자원인 사람과 돈이 빠져나온 거잖아요. 이동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도시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삶들이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지려면은 그리고 그 도시에서 계속해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을 빨아내기 위해서는 도시에 새로운 일거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도시가 계속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영국이 그러니까 가장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됐겠습니까? 도시에서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다음에 도시가 그러니까 농촌보다도 더 많은 돈벌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다 보니까 글로 다 이동한 거 아니겠습니까요? 우리가 50년대 60년대에 농촌에서 많은 그러니까 노동력들이 빠져나왔듯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빠져나왔듯이요. 이건 그러니까 거의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 같은 하나의 자연적인 하나의 경향성이죠. 결국은 뭐냐면 새로운 가치와 높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자원은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은. 그중에 핵심적인 자원이 사람하고 돈이죠.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고 하는 거 결국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영국의 한 1700년경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20, 30년 혹은 30, 40년, 40, 50년 이 이후에 얼마나 많은 새로운 일거리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겠냐 이거예요. 여기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뭐 산업화에서 늦었지만은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IT 시대는 정보사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두주자 되자 이런 이제 과거에 조선일보 같은 어떤 하나의 그런 구호도 있었지만 그건 구호가 되는 게 아니죠. 구호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새로운 사회에 맞는 그러니까는 사람들을 교육해내야 되고 새로운 사회에 맞도록 시스템을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저절로 구호만 내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요. 이거를 준비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또 한 번 그러니까 산업화에 뒤처진 과거의 쓰라린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피해는 대부분은 누구한테 귀결되느냐? 결국 우리 자녀들, 청년들이라는 얘기인 거죠. 21세기에 살아갈. 지금 봐보세요. 우리가 지난 한 200~300년은 그러니까 도시와 산업화의 역사였었습니다. 1960년경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는 도시에 사는 인구가 30%도 안 됐습니다. 세계 평균이 당시에 34%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OECD 평균보다도 조금 높습니다. OECD 평균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어쨌든 간에 외형적으로 볼 때는 산업화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쫓아온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쫓아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가들이, 소위 말하는 선진국가들이 산업화 다음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나라들과 도시화율은 거의 비슷해요. 우리도요. 근데 우리는 산업화 이후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가고 있는 걸 확인하려면요. 가장 단순한 지표는 뭐냐면요. 산업화 이후에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제조업의 일자리가 우리가 1991년도에 정점을 찍고 쭉 하락해왔거든요. 지난 30년간요.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냐? 보게 되면 노입니다. 노예요. 예? 노라고요. 그게 지금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라 최근에 우리가 이 해외에서 그 나오는 하나의 이슈 중에 하나에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이 그 왼쪽에 이제 기사, 이게 캐나다 저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건 이제 미국 언론들도 많이 소개됐죠. 미국 할리우드의 미국은 이제 이 작가들 작가 노조가 굉장히 힘이 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라이터스 길드 오브 아메리카 이게 해가지고 WGA로 이렇게 많이 표시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작가 노조지요. 작가 노조가 이제 파업을 하고 있는 이게 뉴스가 이제 그러니까 눈에 띄었어요. 이 작가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AI들을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이 시나리오라든가 작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할리우드에서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고 OTT를 만드는 이 사람들이 AI를 이걸 사용을 할 경우에 자기들이 그러니까 써놓은 글들을 그러니까는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쉽게 얘기하면 지적재산권도 침해되고 자기들의 일거리를 그러니까 결국은 뺏길 수가 있다는 이런 이제 위기의식인 거죠. 이런 위기의식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그렇게 지금 우리 삶 속에 작가라면 굉장히 창작자들이잖아요. 창작자들의 삶의 영역까지도 지금 삶도 위협을 하는 단계로 지금 이제 진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지금 현실의 현 주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협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적인 정비가 안 돼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땐 그들의 그 목소리가 너무 무기력하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를 우리가 AI가 가져올 리스크를 거기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몸으로라도 어쨌든 간에 파업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자기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남의 일처럼 구경하고 있잖아요. 남의 일처럼. 그리고 AI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AI가 그렇게 하는 거 뭐 어쩌란 얘기냐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같이 그러니까는 그것을 공유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저는 이런 문제가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대학과 교육을 얘기하는 건요. 한국사에서 대학을 보게 되면요. 저는 대학에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 바깥에서도 저는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미 한 20여 년 훨씬 전부터요. 90년대부터 한국에서 가장 좋은 경제정책은 교육정책이다. 제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교육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한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는 것은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20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학교를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민들레 학교 같은 것도 만들어서 교장선생도 해보기도 하고요. 건국대학교에서는 대학 속에 대학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대안대학 운동도 해보고 그 교육 문제, 경제학자 치고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일찍이 굉장히 중요성을 알고 제가 해왔던 사람으로서 왜 그러냐면 제가 선생이다 보니까요. 학생들한테 좀 당당하고 떳떳한 선생이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학생들한테 기대가지고 밥 벌어먹고 사는 직장인이 아니라요. 왜냐면 그 학생들을 교육이라는 것은 저는 그냥 무한 책임이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사람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는 일찍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학 선생을 포함해서 모든 선생의 존재 이유는 학생이다. 이런 걸 제가 선언했습니다. 이게 대명제다. 선생의 기본적인 자세는. 선생의 존재 이유는 학생이죠. 학생 없으면 선생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선생의 존재 이유는 학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죠?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 사회에 어쨌든 간에 진보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결국은 그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대학의 주인은 그러니까 교수와 학생이다. 학생도 주인이다. 학교 직원들은 뭐냐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이다. 그게 폄하하는 게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 이거죠.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학생도 그러니까 주인이다. 대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 생산 공동체지만은 학생들의 역할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꽤 됐습니다. 대학생들이 거의 좀비화돼 가고 있습니다. 좀비화돼 가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대학생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좀비가 뭡니까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들 대학에 오기 전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고 내가 그러니까 학교 기간을 내가 끝났을 때 다른 학교 기간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동을 계속 해갔다 이거예요. 그 대학교도 그러한 연장선에서 대학교를 여러분들은 많이 진학을 했을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교 가는 걸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가야만 되는 곳으로 누구나가 가야만 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대학교에 진학을 했을 것이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학은 고등학교하고는 다르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는 대학생 여러분들은 성인이죠. 제가 그럽니다. 성인이죠. 즉 어른이죠. 그러면 교수님이 갑자기 무슨 뚱따지 같은 질문을 하는가.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해요. 맨 처음 어리둥절하죠. 그러면 대답해보라 그래요. 그럼 성인 맞습니다 그래. 그럼 성인이란 건 뭐냐? 성인이란 건 뭡니까요? 자기가 자기의 눈으로 사물과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결과로 자기가 말하는 자기의 말과 행동, 언행이죠. 언행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 왜? 대학생부터는 성인들은 많은 자유가 허용되지 않느냐.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유가 보장되어지는 게 현재 사회의 우리가 모습 아니냐. 그러면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속에서 자기가 뱉은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남의 눈으로 신문에 난 기사를 가지고 그 기사의 내용을 가지고 아니면 대통령이 말한 어떤 하나의 그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세상에다가 얘기도 하고 그걸 또 그다음에 옮겨 싣고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심지어 그래서 학생들한테 연합뉴스에 소개된 기사 하나를 예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국가 채무에 대해서 나온 기사에 대해서 윤석열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해봐라 그랬어요. 그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통계청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정부의 그러니까 기재부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해외 외국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국제결제은행이나 IMF라든가 여러 군데서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데이터가. 확인해버렸어요. 확인해보니까 애들이 많이 틀리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확인하기 전에는 그냥 언론에 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니까 그대로 옮기지 않았느냐. 예? 옮기지 않았느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부정확한 하나의 정보예요.
대통령이 얘기한 게 부정확한 정보야. 그럼 그걸 가지고 그걸 보도한 언론사의 기자를 탓할 것이냐? 예? 아니면 대통령을 탓하고 있을 거냐 이거예요. 문제는 기본적으로 성인이라면 자기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사물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자기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만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추는 것이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걸 인용해도 뭐라고 탓하지 않는다. 왜? 그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근데 대학생은 성년 아니냐, 성인 아니냐.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그런 게 부족한 이유는 제가 그럽니다. 그건 여러분들 책임이 아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받은 교육 방식이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이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취업하고 자기가 취업을 하려고 할 때 그 취업하는 기준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졸업하는 순간에 부모님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주변 사람들한테 내놔도 창피하지 않을 그러한 내가 일자리를 취업을 했다는 것을 취업을 했으면은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한 걸로 생각을 하는 경향을 갖고 있지 않느냐. 지금 뭐냐면 사회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는 괜찮은 그러니까 직장을 가지면은 대학 생활을 어느 정도 무난하고 성공적으로 한 걸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지 않느냐. 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실 그러니까는 자기도 그러니까 흐뭇하게 어디 가서 얘기를 하고 그러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들을 해보느냐. 제가 33년 동안 하면서요. 학생들을 보면은 남학생들 같은 경우 군대까지 갔다 오게 되면은 26, 7살 정도 됩니다. 졸업할 때 정도 되면요. 26살 정도 되죠. 되게 가요. 그러면 근데 그 졸업하는 순간까지도요. 대부분 사실은 거의 100%라도 가원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 취업한 직장이라든가 일이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인지 자기가 졸업하는 순간에도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고 나가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그건 건대학생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아주 극소수만 빼놓고요. 거기다가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뭡니까요? 과거 90년대 제가 90년부터 그러니까 대학 건대에서 교수를 했기 때문에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90년대만 하더라도 대충 소위 말해서 스펙을 쌓으면은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적 관리 좀 하고 좀 여러 가지 스펙을 쌓으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소위 말해서 그 선배들이 했었던 방식으로 스펙을 쌓아도 취업이 안 돼요. 성적이 좋아도 취업이 안 되고요. 왜? 좋은 일자리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은행 같은 데는요.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은행은 이게 물론 그러니까 뭐 어느 대학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떤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일반 그러니까 시중은행들 지금 남아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들 같은 경우들은 시중은행들은요. 비즈니스 스쿨 계통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사실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곳이었습니다. 은행이라 하더라도 되게 특수은행, 한국은행을 비롯해가지고 수출입은행이라든가 산업은행이라든가 이런 특수은행은 그래도 좀 우리가 그 선택을 하는 대상이었지만은 일반 시중은행은 순서에 있어서 저 마지막에 있었어요.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그 시중은행 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려워졌습니다. 취업하는 게. 네? 그게 대표적인 어떤 단적인 예지요. 근데 학생들이 문제는 뭐냐면 제가 좀비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요. 어떻게 자기가 대학 생활을 해야지 자기가 좀 그러니까는 부모님한테 주변에다가 그러니까 좀 그래도 내놓을 만한 직장을 취업하는데 성공할 수 있는지 이 방법을 모르겠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 과거의 선배들은 중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학연수도 갔다 와보고 이거 스펙 차원이죠. 예? 대부분 학생들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영어 점수도 그러니까는 토익 점수도 예? 뭐 850점 이상 뭐 이렇게 막 만들어 놓고 자기가 애를 써가지고 아주 그냥 힘들게 애를 써가지고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뭘 하면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사회의 기준에서 볼 때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알면은 그걸 열심히 하겠어. 근데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뭘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예? 근데 그걸 교수들조차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교수들조차도. 어떻게 하면 그냥 열심히 해라. 이 열심히 하는 거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뭘 열심히 해야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얘기가 없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비가 되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수업 있는 날 덜렁덜렁 학교에 와. 예? 수업 있는 날 강의실에 들어가가지고 학점은 잘 최소한 관리는 해야 되겠거든요. 예? 들어와.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그러니까 하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또 자기 개인적으로 쓰던 걸. 요즘 학생들은 같이들도 같이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잘. 예? 개인적으로 다들 이 생활들을 하는 그런 세대들이니까요. 두 번째는요. 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모든 비용은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면서 제 수업을 3학점짜리를 듣는다. 일주일에 3시간을 수업을 듣는다 이거예요. 그걸 듣기 위해서 아침에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여기 오는데 시간이 걸릴 거고 학교 오는데 시간이 걸릴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등록금을 내는 비용을 지출할 것이고 또 책을 사기 위해서도 또 비용이 나갈 것이고 예? 등등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지 않느냐. 근데 그 비용,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는 것의 비용은 어떤 비용을 의미하냐면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투입하고 있는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이 수업을 안 듣고 다른데 투입했을 때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만들어낼 수 있는 이익이나 효과, 그게 바로 이 수업에 대한 비용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대학 다니면서 대학 수업을 듣는 것이 그만큼 사실 다른 걸 여러분들이 선택했을 때만큼의 가치를 가질까? 그럼 제가 예를 들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은 빌 게이츠가 미국의 최고 부자 중에 하나인 빌 게이츠가 소위 하버드를 다니다가 때려쳤다는 얘기가 있다. 예? 중간에 중퇴했다는 얘기가 있다. 예? 그런데 그러면 빌 게이츠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당시 그거를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중간에 중퇴한 것이 잘한 것 아니냐. 왜? 그걸 중퇴하고 나서 MS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제국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하버드를 계속 다녔으면은 졸업하고 나서 그냥 소위 말해서 하버드 졸업생들이 가는 그런 직장에 취업할 수도 있었을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빌 게이츠한테는 그 당시 하버드를 다니는 것에 대한 비용이 뭐냐?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러니까 창업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하버드를 포기를 해? 하지만은 빌 게이츠한테는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게 아니냐.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포기하는 것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수업을 들을 때 똑같은 수업을 들을 때도 그 비용은 사람마다 다 틀릴 수가 있다. 왜? 그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투입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이익이라든가 예? 어떤 가능성은 사람마다 다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은 자신한테 물어봐야 된다. 내가 그러니까 이 대학을 다니면서 내가 투입하는 시간, 돈, 에너지 이런 걸 가지고 다른 걸 했을 때 내가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이익만큼 내가 이만큼 가치를 지금 느끼고 있는가?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대학에서 여러분 졸업장을 따는 것이 예? 솔직히 말해서요. 지방에 우리나라는 이 학력 중심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지방에 그러니까 특히 사립대학들에서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그러니까 다니는 것에 대한 이 동기 유발이 제일 안 돼 있는 것도 학생들은 그냥 그러니까는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저도 옛날 초기에 그러니까는 그 지방 캠퍼스에서 그러니까 강의 요청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몇 년 하다 그만뒀지만은 시간이 너무 뺏기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뒀지만요. 근데 그거 하면서 학생들이 뭐냐면은 자기들은 그러니까는 지방 캠퍼스에서 특히 사립대 이렇게 다니면서 갔을 때 소위 고등학교 때까지 좀 공부하는 그 하나의 어떻게 보면 죄라면 죄.
예? 이것 때문에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도 어느 대학 출신이라는 이것이 자기 목줄처럼 돼 있어가지고 취업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할 만한 그러니까 동기 유발도 별로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냥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장을 따는 거 그걸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다니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저한테 교수님 저는 학점을 D를 줘도 좋습니다. 근데 F만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학생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즉 자기는 뭐냐면 그게 여기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거지. 여기서 그러니까는 공부할 만한 자기는 동기가 이게 생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대학에서 뒤늦게 그러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더라도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사회에서 그것을 평가를 안 해준다 이거예요. 예? 지방대 사립대학교 나와가지고 취업원서를 내게 되면은 예? 소위 말해서 선배들 하는 얘기가 뒤돌아쓰게 되면 쓰레기통 버린다는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 같은 거 특히 심하잖아요. 실력보다는 그러니까는 예? 어디 졸업장 어느 학교 나왔느냐 예? 이게 굉장히 우리 따지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사회. 그걸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냐면 근데 아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8학기 동안 내고 대학을다가 학적을 걸어놓고 졸업장은 딸려는다. 왜? 한국에서는 대학은 나와야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 편견들이잖아요. 즉 뭐냐면 대학에 다닐 만한 가치가 없는데 그 대학에다가 투입하는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그러니까 투입한 걸 가지고 다른 데다가 하면은 훨씬 더 그러니까는 커다란 그러니까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청년들조차도 대학에 그러니까 입학하는 걸 당연시 생각하고 대학 입학 후에 있잖아요. 실망하는데 한 학기도 안 걸립니다. 일부 학생들은 한 달도 안 걸린다 그래요. 내가 여기에 오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많은 걸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예? 이렇게 살았는가 하는 이런 회의감이 든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대학에 입학해서 실망하는데, 과거에는 한 학기 정도 했는데, 요즘은 한 달도 안 걸린다 그래요. 심지어 졸업한 후에, 과거에는 어쨌든 간에, 대학을 나오게 되면은, 어쨌든 먹고 사는 경제적인 안정이라도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보장해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더 이상 그것도 보장이 안 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젊은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은 가야 된다. 근데 부모님들도 대학은 그러니까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을 다녀야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가치를 못 느끼면서 그러니까는 대학이 그런 가치를 주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을 그냥 우리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적어도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거의 밑빠진 독처럼 학생들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니까 이게 버티고 있는지도 모른다. 오래전부터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만약에 다른 대안이 있다면 대학에 안 가도 자기가 자기의 삶을 우리가 멋있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아마 대학 벌써 문 닫는 대학 대부분일 거다.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대학 안 가도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멋있게 삶을 살 수 있는 것만 만약에 그런 길이 있다면은 대학에 굳이 가려고 하겠어요? 대학을 굳이 가려고 하겠냐고요. 근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는 그냥 대학에 밀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등록금 내주고 하니까는 학교는 그냥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견디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측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최 교수도 교수하면서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제가 이걸 좀 바꿔보려고 엄청나게 했습니다. 근데 대학이라는 건 하나의 제도입니다. 산업사, 우리가 대학이라는 근대 대학이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만들어지잖아요. 제도입니다. 산업사회. 제도고, 대학에 굉장히 많은 구성원들이 있어요. 종합대학 같은 경우는 교수 숫자만 하더라도 1000명이 넘는 이런 의대까지 포함하게 되면 1000명이 훨씬 다들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또 직원들 섞어가지고 이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대학이라는 조직 속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제가 제가 젊었을 때 어떤 것까지 그랬냐면요. 대학도 그동안에 김영삼 정부 때부터 대학을 개혁하기 위해서 학부제라든가 도입 이런 숱한 것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학부제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하면서 학교 당국에다가 이렇게 권하니까는 예? 거기에 그러니까
그 책임을 맡고 있는 학장, 총장 이런 사람들이 그때 무슨 얘기 했는지 아세요? 제가 너무 자괴감이 들어서 표현을 잘 못할, 모르겠는데, 예? 그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 분은, 최 교수, 건대는 그냥 스카이대가 하는 대로 쫓아가면 돼. 우리 혼자니까. 이런 사고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어떤 학과의 교수는 또 뭐냐면은, 이걸 저 학생들을 위해서 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다 자기 마음속으로 다 논리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내가 그러니까 퇴직할 때까지는 건드리지 말라.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사람들을 저는 지난 30년 넘게 하면서 그런 목격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기업처럼 구조조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대학은요. 예? 소위 많이 배우신 분들이 대학에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평가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들 그러니까는 터득하고 거기에 다 적응을 하고 그러거든요. 물론 제가 얘기하는 속에서도 좋은 선생님들 많습니다. 많은데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건 대학이란 제도다 보니까 모든 제도가 그렇잖아요. 제도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게 되면은 그 속에 구성원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예? 소위 말해서 어떤 기득권이죠. 이게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찍이 대학은 최고의 그러니까 지성인들의 그 전당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대학은 자율성이 없는 곳이다. 오히려 그러니까는 그 교육 철학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오히려 바깥에서 그러니까는 칼질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그러니까 대학을 바꾸는데 효율적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대학들이요. 교육부에는 꼼짝 못합니다. 행정, 재정 이런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자율적으로 내부에서 구성원들이 학생들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대학이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화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별로 허용이 되지 않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방향에는 그러니까는 최대한 협조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제가 대학을 비교하는 게 그 밑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노노 태백편에 있는 유방불임 남방불거라는 표현이 있죠. 소위 군자는 그러니까 위험한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가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요. 예? 방이라는 게 국가를 의미하는 거니까 들어가지 않으며 어지러운 나라에 들어가 살지 않는다. 이게 제가 이제 제 표현을 했을 때는 군자는 쓰러져가는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제가 젊었을 때부터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들한테 이제 배웠던 표현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쓰러져가는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죠. 예? 그 집안에 소위 말하면 먹을 게 있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재물이 있고 그 안에 권력이 있고 해가지고 그걸 탐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은 거기 집에 안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다른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집 튼튼한 집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깥에 그냥 허벌판에 있어야 되는 것도 밖에 있는 것도 두렵잖아요. 두렵잖아.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은 뭐냐. 아 설마 저 집이 내가 들어가 있는 동안에 무너지겠어? 뭐 이런 생각도 할 것이고요. 그렇죠? 이런 생각 속에서 지금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대학을 보내는 부모님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대안이 없다 보니까요. 예? 그나마 대학을 안 다니면은 뭔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힘들 것 같은 이런 불안감, 나고자 되는 이런 느낌인 거죠. 자, 제가 길게 이 얘기를 한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저는 잘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그람시라는 굉장히 이 사람도 혁명가지만은 저는 이 사람이 굉장히 수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글을 보면은요. 예? 뭐 혁명가들이 대개가 수재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요. 이 사람이 유익이라는 말을 굉장히 그러니까 그 정의를 잘 해놨죠. 유익이라는 개념을요. 이 표현을 그러니까 많은 우리가 지식인들이 인용을 하고 그러는데 유익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1930년 옥중노트에서 유명한 옥중에서 그러니까는 쓴 이제 그 책에서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유익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낡은 것은 죽어가고 있는데 낡은 것은 소멸해가고 있다 이거죠. 예? The old is dying.
죽어가고 있다 이거죠. 낡은 것은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제 사라져가고 있다 이거죠. 근데 새로운 것이 아직 태어날 수 없는, 새로운 것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그러한 상태가 바로 위기다. 그러니까는 그다음에 이러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이행기 중간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폐적인 징조들이 그러니까 출현한다 이거죠.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가지고 전 세계가 굉장히 극우주의가 발호하고, 예? 극우주의가 발호하고,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같은 그러니까는 소위 파시스트 같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역사를 거꾸로 돌아간 소위 반공주의자가 이렇게 등장하고 선출되는 것도 바로 이런 현상인 거죠. 예? 기존의 그러니까 제도권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도권이 굉장히 지금 국민들한테 외면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새로운 정치 질서는 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이런 소위 말해서 병폐적인 현상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그람시는 당시에 자본주의가 굉장히 위기에 지금 그러니까 소위 대공황이 그러니까 막 전개되고 막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당시에 자본주의가 위기에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노출되고 있는데 자본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는 지금 없는 상황이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시즘이 출현. 당시에 1930년대 파시즘이 독일의 나치 파시즘이 등장하고 나치즘이 등장하고 이탈리아에서 마찬가지로 파시즘이 등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를 위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한번 봐보세요. 기후변화, 인공지능 기술, 이것의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잖아요. 일부는 여기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경고와 노력이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걸 비유하자면 뭡니까요? 집이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를 막 날려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데 새 집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바깥에 있는 것은 불편해. 바깥에 있는 게 고통스러워. 거기다 또 한 가지 뭡니까? 설마 저 집이 무너지겠어? 이런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 무너지는 집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죠. 자기의 욕심 때문에 들어가서 그 무너지는 집에서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 무너진 집에 있는 재물을 그러니까 취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그러다가 희생당하는 사람은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까지 저는 별로 이렇게 동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욕심은 없이 단지 뭐냐 바깥에 있는 것이 허허벌판에 있는 것이 불편해. 고통스러워. 새 집은 준비가 안 돼 있어. 예? 그런데 뭐냐면 저 집이 설마 내가 들어가 있는 동안에 무너지겠어?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우리 기후변화 다들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설마 그러니까 저 기후변화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또 우리들의 그러니까 목숨에 어떤 위기까지 올 정도 대재난이 발생하겠어? AI 기술로 인해 가지고 인간사에 대한 일부 전문가들은 굉장히 그 무서운 경고들을 하고 있죠. 근데 설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예? 그리고 외면하고 있잖아요. 대다수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일부에 노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기력증에 빠지죠.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 아니냐 이거죠. 대학도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대학도. 예? 대학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 이겁니다. 예? 아까 제가 했듯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대학에 계속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그 들어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대학을 안 가도 그러니까 멋있게 살 수 있는 삶이 있다면은 대학에 오겠냐고요. 문 닫을 대학들 제가 볼 땐 대다수입니다. 예? 문 닫을 대학들이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교육이라는 것도 하나의 제도입니다. 대학도 제도고요. 제도예요. 예? 인간들이 만든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행기에는 과거의 제도가 우리가 조선시대 때 우리가 소위 서당 방식의 교육, 조선시대 때 우리가 살던 교육이라든가 교육 내용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이것들이 20세기에 계속 지속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산업사회 때의 교육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그렇게 고민들을 안 하냐고요. 문제는 그것의 가장 큰 피해자가
지금 우리 자녀들 아니야, 이게. 지금 현재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고요. 예? 21세기 100년을 꼬박 살아가야 될 애들. 예? 지금 10대부터 30대. 이들이 10년 후 20, 30년을 지금 받은 교육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볼 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런 일이 왜 생기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무너지는 집에다가 지금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예? 무너지는 데다가. 부모 세대들이 뭐냐면 저걸 잘 모르거나 아니면 설마 무너지겠어? 그리고 다른 대안이 없잖아. 예? 소위 말해서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제도권에서 학교라는 건 제도입니다. 그럼 제도권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들이 우리 앞에 도래하는 시대를 이해를 하는 선생들이 저는 얼마나 있는가 묻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이해하더라도 그에 부합하는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현장에서? 안 되잖아요. 기존의 교육의 어떤 틀을 맞추기를 강요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속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인가. 이걸 저는 고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주제를 잡은 것 중 한 가지는 요즘 대학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이제 지방의 지역 대학들, 지방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목소리들이 굉장히 지금 격앙되어져 있죠. 지금 한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쭉 보다가 기사 중에 이런 걸 이제 봤어요. 뭐냐면은 지금 한국의 그러니까 가장 큰 국가적인 난제, 과제가 뭐냐? 저출산. 이 저출산으로부터 그러니까는 가장 타격을 보는 것이 지역대학들, 지방대학들. 우리 흔히 그렇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예? 쉽게 얘기하잖아. 우리가 흔히 말해서 벚꽃 피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대학들 문 닫는다. 이런 말들이 자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유포되고 그랬듯이요. 그 원인이 뭐냐? 인구 감소, 저출산. 학령 인구 감소. 저출산은 그러니까 어린이집부터 해가지고 대학까지 영향을 안 미치는 데가 없죠. 그래서 이게 저출산이 빚은 문제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이 지방에서 대학의 종사자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이거죠. 물론 그 문제도 있는 거죠. 인구 감소보다 저출산에서 인구 감소보다 수도권에 그러니까 모두가 그러니까는 밀집되어 있는 그리고 대학 서열화 소위 말해서 1등부터 쭉 매기는 서열화 이 속에서 지방대학이 그러니까 지역대학들이 다 이게 그러니까 붕괴되는 상황이라 이거죠. 수도권 중심 그다음에 대학 서열화 수도권 중심도 그러니까 서열화죠. 서열화적인 산업구조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재정을 교육부가 중앙에서 하던 예산들을 지자체한테 넘겨주겠다 이거야. 그래서 나온 게 라이즈 사업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영어로 이제 표현을 하는 예? 이게 뭐 리저널 뭐 쭉 나가는 이런 약간 그래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글로컬이라는 게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로컬을 합성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계화 시대에 그러니까는 지역의 그러니까 특성을 갖춰가지고 경쟁력을 갖추는 대학들. 예? 이게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거기 소수 그러니까 한 30여 개 대학을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육성하겠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역대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회의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 방식이 결국은 시장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이 경쟁적인 논리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지역에 기본적으로 자원이 지방자치한테 넘겨준다고 해가지고 그 자원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중앙에 다 집중되어 있는 자원들인 거잖아요. 세수가. 예? 그런 점에서 이것이 대안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러니까 더 악화시킬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정시 전형 중에서 예? 정시 전형이 사실상 수도권 전형이 되고 있다. 합격자의 수도권이 80% 차지하고 있고 강남 3구가 20% 차지하고 있다. 예?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 주소 아니냐 이거죠. 사실 건대 같은 경우도요. 경제과 기준으로 얘기한다면은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80년대까지만 해도 지방 출신의 한 50%는 됐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교수가 된 이후부터 쭉 이렇게 보니까는
지방 학생들은 거의 이제 비중이 없어져 가고, 그러다가 또 시간 지나다 보니까 강북보단 강남에 이렇게 강남 출신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앉아있고요. 건국대만 해도 서울 수도권 대학의 대표적인 대학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80년대 이후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 대한민국이 격차사회가 되면서 소위 자산 불평등이 부모의 그러니까 이 자산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력으로 그러니까 이어지는 것이 이미 그러니까 하나의 패턴화 됐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런 저는 이제 뭐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윤석열 정권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소개하고 저는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결국 뭐냐면요. 서구 모델을 따라가는 이런 방식인데 대한민국의 지금 특히 이제 미국 모델이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서구 모델 따라가기는요. 서구 모델을 제대로 따라가면 괜찮아요. 서구는 기본적으로 선진국 아니었습니까? 산업화 시대 때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불구형입니다. 불구형. 제가 이제 그 산업 체계를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산업 체계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반도체 산업을 보게 되면 반도체 제조업 제품을 우리가 만들 때 보게 되면 어떤 게 있습니까요? 그 제품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그 제품을 그러니까는 어떤 기능에 따라 설계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머리 부분이죠. 그다음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설계도대로 만드는 부분이 바로 뭡니까요? 그게 TSMC 등이 하고 있는 파운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위 말해서 메모리 분야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하는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생산이잖아요. 결국은 제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후 제조 과정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선진국가는 이거 전체를 할 수 있는 산업 구조인 거죠. 근데 소위 후발 국가들은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뭐냐면은 이 중에 일부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산업 체계라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교육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도 서구 모델을 따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부만 따라가는 겁니다. 일부만 따라가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우리는 뭐냐면 정신적으로 소위 말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진국가에 의존하는 선진국가 추종하는 선진국가 같은 그러니까 자립형을 대한 인식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분단 사회잖아요. 즉 뭐냐면 독립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완전한 독립이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의식이 굉장히 주변부화되어 있습니다. 주변부 국가들은 중심국가들을 흉내만 내지 중심국가 같은 그러한 사회를 못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냅니다. 그게 교육에서도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교육에서도 보게 되면은 미국이 80년대 이후부터 사실 70년대부터죠. 정확하게는. 근데 80년대 이후부터 금융화를 추구하면서 금융화가 추진되죠. 사회가 금융화되어 버리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당시에 우리 쪽에 비즈니스 스쿨 쪽에서 미국에 유학 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는 그 선택했던 전공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이낸스였었습니다. 파이낸스. 왜? 그쪽이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진다 이거예요. 지금 뭐냐면 일자리 잡기 쉬울 거라 이겁니다. 유학하고 나서. 예? 파이낸스 부분이. 그런데 미국은 파이낸스가 다가 아닌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산업 중에서 일부러 그러니까는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쫓아가면서 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해서 유학을 가야 되죠. 유학을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유학 간 데서도 뭐냐면은 가장 그러니까는 수요가 많이 생기는 분야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유학을 가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학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교수가 되거나 전문가거나 현장에서 또 되게 그 분야로 되게 그 수요가 많아진 분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장이 형성되지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완결적인 사회가 아니라 소위 말 중심국가들에서 어떤 하나 유행이 바뀌게 되면은 바뀐 유행 중에서
가장 시장 수요가 많은 분야에 다 자원이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집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는 수도권 중심에 수도권에 집중되어지고 지방이 공동화되어지는 중심부하고 주변부가 구조화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교육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이 자기 완결적인 교육을 못 갖고 있다 보니까는 제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제대로 못 키워내고 제자를 키워내봤자 같이 그러니까 외국에서 유학하는 애들보다 인정을 안 해주고 예? 자기가 키워냈으면서 부정을 하는 거죠. 외국 유학, 외국 박사를 그러니까 더 선호하고 예? 그렇게 돼버리죠.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냐면 학문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의존적인 것인 거죠. 종속되어 있는 거죠. 근데 자기 눈이 없이 선진국가가 되는 나라는 없거든요. 예? 선진국이라는 것은 자기 눈을 가지고 자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구조도 그러니까는 자기 완결적인 산업구조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 중심국가들의 산업구조의 일부분만을 우리가 맡아서 하는 이 방식이 지금도 여전히 그런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학교 교육도. 예? 그래서 수도권 집중이 돼 있는 거하고 한국 교육에 그러니까 서열화라든가 한국 교육이 가지고 있는 병폐가 똑같다 이거예요. 이 주변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예? 주변부 사회. 소위 중심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열등감을 가지고 예? 중심 사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 사회의 일부분만을 그러니까는 일부분만을 그러니까 이 도입을 해가지고 선택적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특화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서는 중앙주도를 지역주도로 바꾸겠다고 하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 그렇게 했던 거죠. 예? 이게 소위 말하면 이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 모델 아니냐 그러는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미국은 캘리포니아가 한 4천만 명 넘게 뭐 이렇게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처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걸 접근한 게 메가시티 저거죠. 부산, 울산, 경남을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크게 여기도 경쟁력, 수도권과 경쟁력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큰 저걸 만들자 이거죠.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뭡니까요? 선진국가에서는요. 소위 말해서 미국이나 뭐 심지어 일본조차도 보게 되면은 과거에 식민지를 경험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요. 예?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주변부 국가들에 대한 전문가 이 양성, 미국의 소위 말해서 아프리카 연구자가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를 연구하는 그러니까 전문가들보다 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거기는 뭐냐면은 전 세계를 그러니까 자기들이 국가 경영을 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는 그리고 뭐냐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치가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장에 수요가 없으면은 그건 가치로 인정 못 받거든요. 왜? 우리는 그러니까 전체 속에서 한 부분만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는 학문의 자기 완결성을 못 갖게 되죠. 예?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수도권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역을 사이즈를 키운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예? 교육 자체가 근대 모델에 갇혀 있는데 근대 모델에서 교육이 바뀌지 않는 한 이걸 메가시티로 그러니까 덩치를 키운다고 해가지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냐 이거예요. 예? 해결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된 것이 주변부 사회의 어떤 하나의 산업체계 모델, 경제 구조 모델로 인해서 격차 사회가 구조화되고 저출산과 인구 소멸 그 속에서 그러니까 지역 대학들이 그러니까 타격을 받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러니까는 산업화 때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식민지 쪽으로 주변부 쪽으로 산업화된 것을 벗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역에 그러니까 사이즈를 수도권처럼 키운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냐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봅니다. 예? 예?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 사회가 미국보다 훨씬 더 불평등하고 훨씬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회가 돼버린 이유가 제가 그거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의 학교육을 살리기라는 것이 과연 공간의 문제인가? 공간의 문제냐 이거예요. 아니면 자원의 문제인가? 자원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원을 많이 지원해주고 공간을 그러니까 메가시티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살아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 문제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서구 모델 자체가 수명이 다 했는데, 예? 서구 모델 자체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21세기에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한 7, 80년 동안을 살아갈 애들한테 지금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 거야, 학교가. 선생들은 그것을 앞으로 7, 80년 동안에 전개될 사회를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게 안 된 상태 속에서 자원과 공간만 그러니까 공간을 키우고 자원을 많이 퍼부은다고 해서 해결됐거냐 이거예요. 그 문제가 저절로요. 예? 소위 말해서 다원적인 지역균형 발전이 가능해지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역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과 수도권처럼 예? 같은 일자리가 서울과 수도권도 사실 일자리가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서울과 수도권을 그러니까 쫓아가기를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냐,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냐고요. 예? 우리는 사실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어가지고 근대 모델이 더 이상 그러니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반성이 없이 예? 여기에 대한 반성 없이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는 주변부 사회에서 주변부 인식에서 중심부적인 이런 인식으로 전환이 없이 그러니까는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될 거냐고요.